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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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해외 사례 중에 동물 복지를 평가하는 방법론의 그 웰페어 퀄리티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웰페어 퀄리티라는 프로젝트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여러 유럽과 남미의 그 여러 국가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그럼 여기에서 그 평가단이 형성이 돼서 농장부터 도축 단계까지를 모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서 이것을 적분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상당히 좀 복잡해서 상업적인 그런 시스템에서는 별로 잘 쓰이지 않는,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알차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자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어 어떤 항목이든지 간에 엑셀런트한 것 혹은 enhanced한 것, 그다음에 acceptable한 것, 요렇게 나누어요.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엑셀런트의 경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최소치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최소치의 경우를 정해 놓는데, 그 예를 들어 복수가 찬 동물 1%, 탈수에 있는 동물 1%, 간염 1.5%, 심낭염 1.5% 이렇게 정해 놓는데요. 그래서 그 농장에서부터 도축까지를 전부 다 평가를 하는데, 사실 운송 단계에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드바이스 그룹이 만들어져서 주로 농장부터 도축장까지 봐요. 그래서 이게 종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젖소면 젖소, 그다음에 그냥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닭이면 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농장에 가서 뭘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다음에 도축장에 가서 뭘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런 요소들을 써 놓은 거예요. 사실 동물복지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다차원적이라서 그렇고, 여기는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준,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될 거냐, 그걸 이제 보시면은 여기 용어 설명이 먼저 나오거든요. 동물복지 원칙과 기준에서 웰페어 카테고리라는 거는 뭐냐면 억셉터블한 거, 엑셀런트한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인 거고, 크라이테리오는 크라이테리아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좋은 복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적 영역이 무엇이냐. 그래서 장기간의 굶주림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크라이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동물이 장기간 굶주렸느냐, 장기간 어 그 탈수를 일으킨 정도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매저 방법론은 이 웰페어 크라이테리언을 평가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데 총 세 가지예요. 애니멀에 기반한 것이냐, 그다음에 리소스에 기반한 것이냐, 매니지먼트에 기반한 것이냐, 세 가지예요. 즉 매니지먼트 베이스라는 거 평가는 기록을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죠? 매니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 리소스라는 것은 환경 평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도라든가 암모니아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애니멀 베이스드는 뭐냐면 동물 행동 평가예요. 그래서 동물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 동물은 공포감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 단위를 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사양 관리라는 거는 사실상 환경에만 치우쳐 있잖아. 이런 환경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것만 배웠는데, 그거 외에도 매니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록이나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동물의 행동 평가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동물복지 농장 인증 제도 안에서도 이 요소들이 사실 다 들어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시플 원칙은 사실 피딩이라든가 하우징이라든가 헬스라든가 비헤이버도 여러 가지 총합을 의미하는데, 4개의 프린시플을 12개의 크라이테리아로 나눈대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스코어한다라는 건 그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체 복지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복지는 종마다 경험 기질이 다르고 동물 개별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동물 종 애니멀 베이스에 입각한 평가는 건강과 행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리소스에 기반한 평가는 뭐 하우징의 종류, 면적 이런 거, 그 경영에 기반한 것은 계획, 건강 계획, 번식 계획 이런 것들로 보여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과학적인 동물 복지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과학적 검증을 다 하거든요. 근데 과학적 검증을 할 때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원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뭘 개발을 한 거예요. 복지에 좋은 뭘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이게 과연 유효한가? 그다음 두 번째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데이터인가. 그다음에 이것이 타당한가.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위해서 영상과 사진을 남기고 이를 근거로 평가하게 되는데 대략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우리 그 원칙이 5대 원칙, 5대 복지 그 자유에서 다 배웠던 것. 근데 이거를 평가할 때 뭘 보냐면 좋은 먹이를 먹었느냐. 이거를 평가하려면 장기적으로 굶주리고 있느냐. 혹은 장기적으로 갈증이 되어 있느냐.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한 환경이냐. 온도 환경이 잘 맞춰져 있느냐. 그다음에 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냐. 건강은 상처가 있는가. 그다음에 질병이 없는가. 그다음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증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다음에 적절한 행동은 사회적인 행동을 표현하는가. 그다음에 인간과 동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쁨이나 행복이나 뭐 만족감 이런 것들. 자, 계산 방법은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0점에서 2점 뭐 줘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적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함수로 적분해서 막 수치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디 컨디션 스코어는 그 뒤에서 동물의 뒤 몸 상태를 보는 거죠. 굉장히 마르거나 혹은 굉장히 살쪄 있거나 혹은 배설물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지 몇 퍼센트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수의 청결도 그러니까 급수기가 더러운가 이런 것들 보는 거고 급수 시설을 사용하는 동물의 수 그러니까 급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물이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장기적인 갈증을 겪고 있다라는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0점에서 2점까지 해서 쭉 이 요소를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휴식 시 편안함을 느끼는가라고 했을 때 누워 있는 시간, 그다음에 동물의 청결도.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면 바닥이 더러우면 잘 안 앉으려고 누워 있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한 거는 특별한 적절한 방법은 없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 온습도기 이런 거 갖춰 놓으면 뭐 갖춰 놓고 이제 그걸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네, 운동은 밖으로 나가기가 편안하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몸무게를 재는 곳이 정확한지, 이게 운동을 이렇게 비만도가 높아지게 됐을 때는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예, 몸무게 재는 거. 그다음에 상처는 절뚝거림. 그다음에 피부의 변화. 그다음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침하는 거. 그다음 콧물 자국 같은 거 봐요. 그다음에 눈물이 배출되는 것도 보고 설사는 엉덩이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호흡은 이제 약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약간 그런 호흡하는 거 있죠. 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 내는 그런 호흡. 그다음에 배가 부풀어 올라든지 혹은 몇 마리가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관리 과정에서 통증은 제각이나 꼬리 자르기, 거세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행동의 표현은 공격 행동을 보이는지. 그다음에 목초지로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사람을 피해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요. 그래서 건강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뒷부분, 옆부분, 꼬리가 시작하는 부분과 척추까지. 그래서 꼬리 끝에서 항문 주위, 척추와 고관절 부분, 파여진 곳, 그다음 척추골의 횡돌기. 이건 척추골의 측면에서 튀어나온 돌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0에서 2점까지 주고 군집을 관찰한 이후에 평가한대요.
그다음에 행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급수시설 있는 곳.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급수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길이는 적절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우리의 소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요만하면 안 되잖아요. 긴지 작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 니플형 드링커 같은 경우 숫자가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거 보고 급수기의 척률도를 측정할 때 급수기 안에 흙이나 더러운 거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급수기 안에 물과 급수기 깨끗하면 0점, 더러우면 1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점수를 전부 총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최소 3마리 이상 소가 눕는 동작을 하는 걸 세는데 녹화를 한대요. 그래서 동물의 한쪽 다리 관절을 굽힐 때 시작하고 그다음에 땅에 닿기 전에 눕는 행동은 뒷다리가 땅에 닿는 순간 앞다리를 몸 밖으로 쭉 내밀 때 누워있는 시간 녹화해서 우리의 크기는 25마리를 넘지 않도록 하고 최대 120분 최소 10분 녹화하고 행동 관찰. 그 다음에 배 아래쪽 관찰하는데 머리, 목, 발목 아래는 제어할 수 있다. 뭐 좀 관찰이 좀 어려운 곳. 그 다음에 더러운 상태 이런 것들을 재는 거예요. 그 다음 온도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이와 폭 측정 몇 마리에 있는지 면적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거는 관리자에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Yes, no. 그 다음에 1년에 며칠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숫자. 목초지가 있는지 없을 수도 있고요. 1년에 며칠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목초지에 접근하는 시간은 행동평가를 하는 시간과 함께 진행하는데 이 중에 이제 목초지에 접근할 때 절뚝거리는 거, 발굽파행, 보행이 어려움을 겪는 거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이 서 있을 때는 쉬고 있는 발에 한쪽 발에 무게를 들지 않거나 덜 두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발을 자꾸 바꾸거나 한쪽 발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발에 가장자리 서려고 하는 행동들. 뭔가 발이 불편한 행동들을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외향의 변화는 탈모. 그 다음에 뭔가 다친 부분, 다친 뭐 상처 이런 거. 그 다음에 종창 이런 염증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 관찰하는데 이거는 앞에 뒤 잘못 쓴 오타가 있네요. 뒤 세 가지 지점에서 관찰하고 탈모는 기생충 등이 있을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상처받은 곳, 외부 기생충을 피부염 생긴 곳, 이런 것들을 잽니다. 저도 사실 이거 계산하려니까 머리가 계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관찰하는 건 필요하다는 걸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체별로 병변의 숫자 몇 개 있는지, 군집 내에서 몇 퍼센트 있는지 이런 거를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죠. 기침하는 동물의 숫자를 재고 25마리 정도를 이제 관찰한다는 거, 120분 정도 관찰을 해서 기침을 녹화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실 녹화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쉬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콧물 배출, 노란색 혹은 그린이거나 종종 많이 흘러내리기도 한다라고 해요. 눈물 자국은 3cm 이상 잔대요. 눈물 이렇게 3cm 이상으로 내려오면은 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깊고 거칠게 되는 호흡을 관찰하고. 그다음 설사는 양쪽 꼬리 아래로 손바닥 크기 정도의 설사 자국이 있죠. 대단하지 않나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제 위가 부었을 경우에 이제 뭔가 소화기가 안 좋은 거겠죠. 왼쪽에서 엉덩이뼈와 갈비뼈 사이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한다. 무리 중에 몇 마리가 있는지 숫자를 세고 사망률을 세고 농장에서 사망하는 동물의 수, 안락사건, 긴급도살한 동물의 기록 확인. 그다음에 200kg이 넘는 동물의 숫자도 확인한다. 이거는 글쎄요, 뭐, 200kg면은 조금 무거운 소거든요. 제가 어저께 뭐 때문에 찾아보다가 USD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한우와 우리나라 소, 미국 소, 누가 더 뚱뚱할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소가 뚱뚱해요. 기본적으로
어 그 운동을 더 많이 하니까 소가 우리나라 게 더 뚱뚱해요. 근데 닭이랑 돼지는 미국 게 더 커요. 아마 걔네들은 그 유전자 변형 이런 것들이 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더 뚱뚱한 돼지, 더 뚱뚱한 닭을 더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다음에 뭐 그 뭐지? 거세하는 거, 그다음에 꼬리 자르는 거, 그다음에 어 공 그다음에 제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 뭐 진정제 뭐 마취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요새는 유럽에서는 다 마취제 쓰니까 아직 안 쓰고 있는 곳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이고 공격적 행동을 하는 동물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사육 우리를 12개를 각각 10분씩 관찰하고 관찰한대요. 그다음에 행동 기준을 묘사하는데 행동 기준을 묘사하는 뭐냐면 공격 행동 중에 그런 것 같아요. 머리 혹은 뿔로 상대방을 밀고 추격하는 것. 그다음에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서 몸의 반쪽 정도 길이 혹은 몸폭만큼 뒤로 밀려나게 된 거. 그다음에 동물 사이 혹은 시설물과 동물 사이로 밀어내는 것. 이런 거고요. 체이싱이라는 건 밀어서 공격하는 것이고요. 파이팅은 머리를 치며 격렬히 싸우는 것. 체이싱업은 누워있는 동물에게 신체적 공격을 하여 일어나는 것.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행동 기준. 이거 그루밍 해주는 거. 그루밍 해주는 건데 한문과 음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할른다는 건 좀 이상한 거긴 하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툭툭 부딪히는데 공격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어떤 신체적 접촉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목차주로 접근하는 거는 1년에 몇 번 하는지 체크해 주고 인간 동물 간의 관련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어떤 친근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100마리가 넘는 무리 속에서 50%의 동물을 관찰하는데 관찰할 동물과 3m 정도의 거리를 고려해서 관찰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다가갈 때 동물이 물러나는 반응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떡하 돼지는 암돼지, 그다음에 어린 돼지, 비육돈, 이제 그 출하하기 전에 돼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런 뭐 바디 컨디션, 그다음에 워터 서플라이 이런 거 다 있고요. 다 이런 건 비슷해요. 그다음에 돼지는 팬팅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근육을 싹 떠는 거, 이거는 열 스트레스 혹은 추위 스트레스. 이런 거고요. 상처는 뭐 절뚝거리는 거, 그다음에 몸에 스크래치 같은 거 나는 경우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은 뭐 사망률, 그다음에 기침하는 거, 콧물 흘리는 거, 뭐 그다음에 자궁염, 유선염, 탈장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잘못된 관리로 생긴 통증은 뭐 거세나 뭐 테일 도킹 했을 때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행동, 정형 행동, 탐색 행동,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비육도는 살쪄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돼지들, 이것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RSPCA도 축적물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RSPCA는 사육부터 운송까지 모두 평가해요. 그래서 RSPCA 축산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농장, 인증 트럭, 인증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고 몇 가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를 하는데 건강지표에서 목에 굳은 살 이런 거, 종창, 혹, 그다음에 뭐 유두의 상처, 멍든 발, 제어염, 발가락 사이 감염,
혈종 등에 대한 점검, 치료 예방에 대한 그래서 이런 거 예방을 위한 관리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발 관리에 대해 검사하고 트리머를 고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젖소는 이동성 점수. 그러니까 쩔뚝거리는지 제대로 걷는지 접는 거 없는 건데요. 그 연간 평균 개체수 증가를 15%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약간 그 평범하게 걷지 않고 약간 쩔뚝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15%. 다우너 소에 쓰러진 소는 끌어서는 안 되고 각 농장은 인도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그 소들은 끌고 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농장에서 안락사시키게 되어 있고요. 검사관, 도축장 검사관은 각 구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동물 관련 내용을 교육시켜야 되고 소의 복지, 그러니까 이거 교육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에요. 소 도축장은 소의 행동, 소의 복지, 소를 핸들링하는 방법, 계류장은 어떻게 만들고, 소를 어떻게 보정하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백업 방법은 어떻게 하고, 효과적인 기절, 그다음 효과적으로 기절했는지 평가하고 방열하는 방법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위의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유럽연합위원회 요청으로 유럽연합의 과학 패널인 패널 온 애니멀 헬스 앤 웰페어라는 그룹이 있어요. 과학 패널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운송과 도축 과정에서의 위의 요소를 평가했어요. 이거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한 거라서 최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과정을 전기절, 기절 방열 과정으로 나뉘는데 전기절 단계는 도착, 트럭에서 하차할 때, 계류할 때, 기절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핸들링하는 방법, 이동하는 것 이렇게 나뉘어지고 기절 단계는 물리적인 걸 쓰냐, 전기적인 방법을 쓰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열 스트레스, 추위 스트레스, 피로감, 장기간의 갈증, 장기적인 절식, 장애를 가진 동물을 움직이는 거, 움직임의 제한, 쉬는 과정에서 불편함, 사회적 스트레스, 통증, 공포, 고통 등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총 40개의 위의 요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중 39개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죠. 사람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작업에 따른 피로도가 쌓였거나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내가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를 지금 곰곰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운송과 운송은 2005년이고요. 도축은 2009년에 유럽연합에서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3년부터는 전 유럽연합에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2013년부터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동물복지 감시관을 임명해라. 2번째는 각 도축장마다 SOP를 만들어라. 3번째는 동물이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서 방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식 있는 상태에서 끌거나 방열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거를 2013년부터 너네 해? 딱 이랬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유럽연합에 있는 그런 국가에다 다 메일을 보내고 어떤 데는 가서 보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이래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 2017년이에요. 그 2017년에 낸 보고서는 뭘 평가한 거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가 가장 좋은 거고 뭐가 가장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감시관이 있는데 나는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거에서부터 안 되는 것까지를 각 공정마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불법적인 거.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거는 뭐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끌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억셉터블한 거. 뭐 그냥 쏘쏘한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거. 그 다음에 베스트에 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을 이제 트럭이 오면 닭에서 그
뭐지 K의 닭 꺼내잖아요. 근데 두 손으로 닭을 잡아서 한쪽 손은 그 뭐지 닭의 날개를 잡고 한쪽 손은 닭의 가슴을 이렇게 딱 해서 요렇게 잡아서 놓는 것. 이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뭐지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억셉터블한 건 뭐냐면 다리를 잡는 거예요. 다리를 잡는데 두 손으로 두 발을 잡는 거죠. 이거는 억셉터블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게 뭐냐? 한쪽 손으로 날개 잡는 거, 한쪽 손으로 한 다리 잡는 거. 그다음에 쉐클링 할 때 한쪽 다리만 걸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부터 언억셉트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2017년에 만들어서 다시 배포해요. 만들어서 다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잘 지키는 데는 잘 지키고 못 지키는 데는 또 계속 못 지키겠죠. 그래서 뭐랄까 이 위에여서 평가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 이런 거를 다 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 전체 공정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대체 그 위험도 어떤 것이 동물복제 위해가 되는지를 다 정한 거예요. 그걸 총 40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총 40개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봤더니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방법 혹은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나눈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는 이제 도착하는 지점에서 그날 굉장히 더웠을 경우에는 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날 굉장히 피로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면 직원들이 열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숙련자가 없어서 이 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몰랐고 그다음에 트럭에 환기 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이 그 트럭에서 이 소들을 데리고 도축장까지 왔는데 차상 대기 시간이 막 몇 시간씩 걸렸어요. 이거는 제대로 계산을 못한 거잖아요. 언제 떠나서 언제 와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직원들한테 이거를 훈련시켜 주고 그다음에 차량에서의 차량 내부를 그 뭐지 이게 면적의 밀도에 따라서 열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넓게 해 주거나 그다음에 운송 전에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더운 날 밖에가 36도 되는데 낮 12 시에 운송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더운 날엔 특히 피해야 되고 나쁜 날씨는 피해야 되고 그냥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 시설이나 쿨링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낮은 온도는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가장 추운 시간대 이런 거 피하는 거.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공간 때문에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좁아서 생기는 그런 거. 어 이런 것도 트럭에 너무 많이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딱 칸막이 사이즈에 맞게 동물의 수를 맞춰 준다라는 거. 장기화된 절식은 이것도 이제 수송 전에 너무 일찍 절식을 시작해서 전체 막 20시간 이상씩 절식하게 되면 굉장히 배가 고프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매니지를 못한 거죠. 그다음에 장기화된 절수는 장기화된 탈수. 물은 트럭에 타기 전까지 먹여야 되고 내리고 나서 계류장에 가면 바로 물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트럭에서 내리는 과정에선 부적절한 핸들링. 그래서 이건 숙련된 운영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시켜 줘라. 부적절한 디자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곳을 유지 보수시켜 줘라.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면 소음이 나는 곳을 찾아서 줄여주고 소리를 왜 지르고 있는지 직원들을 훈련시켜 줘라. 이런 거고요. 계류 시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계류장에서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서 열 스트레스를 받는다. 돼지가 막 헥헥대고 막 이런다라고 하면 계류장에 환기 시설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 계류장의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면 확장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쿨링 시스템 같은 거 제공시켜 줘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계류장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여러 가지 뭘 보는데 동물이 막 싸워요.
싸우는 거는 공격성을 보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동장에서 도축장까지 친하지 않은 다른 농장에서 온 동물들을 섞었을 경우에 그래서 뿔이 있는 동물인 경우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섞지 않아야 되고 같은 농장에서 온 애들은 같이 넣어야 되고 뺄 때도 같이 빼야 돼요.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핸들링은 기절 장소로 몰고 가는 방법과 핸들링. 제가 여러 곳을 가봤지만 이게 제일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의 행동을 모르기 때문인데 소는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동물이라 그룹별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 그룹 두세 마리든 세 마리 다섯 마리든 이렇게 그룹별로 내려서 그룹별로 쭉쭉쭉쭉 걸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주춤거리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소는 자기 무리들이 걸어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걸음을 계속 걷기 때문에 커브형이 좋다는 거죠. 직선거리보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조명, 위에서 반짝거리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간접 조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바람이 얼굴로 확 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런 impeded movement라는 건 제대로 웃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한 번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소들이 공포에 떨어서 그 다음에 잘 안 걸으려고 해요. 얼어붙은 정도로 가만히 있거나 뒤로 없거나 돌아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안 걸으려고 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전기봉을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슬리핑과 펄링은 좀 다른데 슬리핑은 중심을 잃고 미끄거리는 거고 펄링은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이런 현상은 직원의 잘못일 수도 있고 바닥에 잘못된 디자인일 수도 있고 하차할 때도 많이 발생해요. 하차 지점과 트럭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은 뛰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밑에가 완전히 막 낭떠러지처럼 보이니까 경사로는 송아지의 경우 20도, 소의 경우는 26도, 경사로 10도 이상이 되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크레이트라는 거 뭐냐면 그 트럭이랑 하차하는 그 간격에 이렇게 하차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20도에서 25, 6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대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싫어하고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소가 이제 발굽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 20cm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만들면 거기에 딛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는 가장 중요한 스코링 중에 하나예요. 미끄러지는 거,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회피 행동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요. 이렇게 소가 고기를 휙휙 돌리거나 돌아서 가는 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뒷걸음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문이나 같은 게 있을 때 밑으로 가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포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처가 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처가 났을 수가 있는데 뭐 때려서일 수도 있고 혹은 트럭이나 뭐 어디 걸어가다가 어디가 뭔가 부딪혀가지고 잘못되거나 이럴 수 있고 그다음에 멍이 나거나 스크래치 나거나 골절되거나 탈구되거나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레임리스라고 뭐 절뚝거림, 발굽파잉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도대체 몇 초를 움직이지 않으면 공포 반응이라고 봐야 되냐? 4초. 그 운영자가 직원이 동물을 몰고 있을 때 4초 이상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공포 반응이라고 봐야 된대요. 그래서 도축장의 건축 디자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기절 방법은 소의 기절 방법은 물리적 방법과 전기적 방법이 있는데 주로 물리적 방법을 씁니다. 이게 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축총이라고 하는 penetrative captive bolt라는 걸 주로 써요. 그래서 카트리지를 넣고 카트리지를 총처럼 이렇게 조준해서 쏘면 소의 두개골을 파괴시키는 형태. 그래서 동물 종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요. 큰 소, 작은 소 뭐 이렇게 다 다르고 그래서 카트리지를 또 다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뇌를 파괴하게 하면서 일순간 그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캐티 볼트 사용 시 위의 의사는 보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샷이 부정확 곳에 발사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의식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는 기준은 자세. 이게 싹 쓰러지면 탁 하고 쓰러져요. 이렇게 촥 쓰러지면 거기 있는 그 뭐지? 기절 박스의 문이 확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샥 쓰러져요. 그런데 여기 나올 때 몸이 이렇게 쫙 늘어지는 게 아니라 자세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일으키려고 하는 뭐 이런 거. 혹은 호흡이 리듬감 있는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일순간 호흡이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 리듬감 있는 호흡을 보려고 인지 잘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대보면 돼요. 콧구멍에서 이 호흡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토닉 자세라는 게 있는데 이 토닉 자세라는 건 뭐냐면 그 뻣뻣하게 이렇게 다리가 딱 붙는 자세를 토닉 자세라고 해요. 그다음 각막 반사는 손가락을 여기다 딱 대보면 각막이 안 움직이는 거, 껌뻑거리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완이 돼서 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절이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다음 눈도 안 움직여야 되고 소리도 안 내야 되고 그다음에 몸의 의도적인 발차기라는 건 막 고통스러워서 발을 이렇게 하는 건데 살짝 발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의도적인 거는 고통스러워서 발차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드를 보기 때문에 3개 단계에서 전부 관찰합니다. 기절할 때, 그 캡티브 볼트 쏠 때, 그다음에 쉐클링은 다리를 이렇게 거는 거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방열할 때까지 전부 다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절 작업하거나 쉐이클링을 하는 단계에서 기절 작업에서는 원샷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백업을 반드시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관찰을 하다가 방열하는 과정에서는 의식이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이건 0% 여야 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방열하는 게 방법이 있는데 좀 말하기가 저도 힘들어 가지고 아무튼 방열은 경동맥과 경정맥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캡티브 볼트 사용했을 때 60초 내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의식이 살아오게 되기 때문에 60초 이내에 방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련된 직원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돼지의 위의 요소는 뭐냐? 돼지는 소하고 좀 다르게 열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수송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망률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다음 트럭이 도착했을 때 동물의 상태는 농장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축장에 도착하는 데를 내리되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트럭이 좁은데 차상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됐을 경우에 열 스트레스가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습도에 따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돼지는 땀샘이 없어서 스트레스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상 트럭 내 밀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의 유럽에서의 차량 내 밀도는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은 유럽은 디테일이 더 많다라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많다라는 거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그 면적이라는 게 그날의 날씨에 따라 다른 거고 그다음에 동물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게 해서 밀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적정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과 다 맞춰줘야 된다. 이런 네. 맞습니다. 돼지 수송 트럭 2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네. 그건 아마 한꺼번에 많은 동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트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위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하차 단계. 하차 단계에서는 트럭에서 내리고 계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인데 여기에서도 그 거칠게 핸들링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돼지는 내려가는 하차대 각도가 소는 26도 정도였는데 돼지는 20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돼지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요새는 돼지가 너무 커져 가지고 20도 아래까지도 본대요. 너무 급경사는 아닌 상태로. 여기서도 돼지도 뒤로 돌아가는 행동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트럭에서 내릴 때 안 내리려고 바둥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트럭에서 안 내리려고 하거나 다시 트럭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뒤돌아가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은 막 때리거나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큰 뭐지? 판 같은 거 이용해서 돼지 엉덩이를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는 형태로. 그다음에 돼지들도 자기 그 무리가 있거든요. 3마리, 5마리 아주 크게 큰 무리는 20마리까지 자기 무리가 보통 굉장히 큰 도축장에 가면은 그 통로가 되게 넓어요. 그런 돼지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자기 친구들끼리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요. 무리들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무리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같은 계류장에도 넣어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거친 핸들링은 전기봉을 사용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직원의 숙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디자인이나 건축 시설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 경사도가 잘못되었거나 조명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바닥이 미끄럽거나. 그다음에 돼지들의 시야는 소돼지의 시야는 인간보다 넓은 거 아시죠? 그래 가지고 여기 자기 시야 이쪽에 있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사이드라는 벽을 쳐줘요. 그러면 통로를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동물 행동 원리에 맞게 재건축이나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돼지는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85데시벨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자, 계류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계류장에 몇 마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거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바닥면, 벽면, 베딩, 물급여, 사료급여. 그러니까 그 12시간 이상 이렇게 오래 절식한 동물에 한해서는 사료도 급여할 수 있게 해주고 물급여도 해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샤워는 샤워기가 있어요. 30분 정도. 그래서 더위를 쭉 식혀주는 거고, 그런데 샤워기와 급수기는 다른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급수기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돼지들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조명은 약간 어둡고, 그 다음에 소음과 계류시가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섞여서 나왔을 경우 공격성을 보이고, 공격성을 보이는 돼지들도 어마어마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계류장 내 옥수수 이거 누가 뿌려 식초를 뿌려주면 공격성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 방지를 위해서 문의 재질을 메탈로 안 쓰고 플라스틱을 쓰거나 천장의 높이를 좀 낮춰주거나, 그 다음에 소음을 흡수하는 재질로 된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돼지들은 더울 때 헉헉거리기도 하고 스킨이 색깔이 바뀐대요. 그 다음에 몸을 떨거나 추울 때는 몸을 다른 돼지에 반쯤 대고 눕는 거, 이런 것을 허들링이라고 한대요. 여러 가지 있는데 10마리 중 하나 정도의 물그릇이 있어야 된다. 여기 돼 있는데 6마리에서 10마리 정도 하나. 네,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 위에서는 친하지 않은 동물 섞는 거, 소음 나는 거, 충분하지 않은 면적, 디자인 잘못된 거, 너무 높은 온도, 너무 낮은 온도, 장기간 굶주리거나 탈수하거나. 그리고 이제 기절 작업장으로 갑니다. 기절 작업장으로 가는 거는 계류장에 많은 동물들이 한 줄로 서서 가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가 가장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많은 동물들을 한 줄 한쪽이 서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와중에
이게 재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방목 현상이 벌어지면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돼지들이 막 꾀꾀거려요. 앞에 있는 돼지가 꾀꾀거리면 뒤에 있는 돼지도 계속 꾀꾀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게 하려고 전기봉을 쓰거나 이래서 때리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움직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뒷걸음치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 8시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까지만 하고 되게 내용이 많네요. 나 이거 언제 다 했지? 이거 내가 한 거 맞아? 네. 그래서 인제 자 부적절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가 잘 안 맞는다거나 앵글이 직각이라거나 그다음에 너무 막 부적절한 빛 그러니까 적절하게 네. 이어서 합니다. 적절한 빛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솔리드 월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돼지들이 걸어가지 못하게 한 여러 가지 요소들 반짝거리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더럽고 미끄러운 바닥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거칠게 핸들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원이 혹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아닌지 장비에 소음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네. 자료는 올릴 겁니다 한꺼번에. 자 기절 단계는 전기 가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선 가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전기만 써요 돼지는. 돼지는 전기만 쓰고 물리적 방법은 캡티브 볼트를 쓰고 있는데 그 두개골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대요. 그래서 캡티브 볼트는 백업할 때만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전류를 흘러서 기절시키는 것과 전살은 다른 거예요. 그 왜 그 뭐지? 개를 도축시킬 때 "그게 왜 잔인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뭐지? 물을 뿌리잖아요, 그 게장수들이. 그다음에 이 전기봉을 사제 전기봉이에요. 지네들이 만든 거. 그 몇 볼트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입이나 이런 데를 막 쑤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네들이 전기에 감전되어 죽을 때까지 그걸 찔러 넣으니까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기절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헤드 올리라는 건 이거는 약간 낡은 도축장에 쓰는 거예요. 근데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어디냐 위치가 요 눈과 귀 있는 사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 뒤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데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넣었을 때 정해져 있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라는 건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나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되잖아요. ohm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저항이 뭐냐면 이 그 돼지한테 나는 뭐 기름, 나오는 기름, 털 이런 것들이 그 전극이 딱 닿았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막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서 저항이 높아져서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구를 하루에 한 번씩 잘 닦아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류량은 1.3 암페어에서 3초 정도 전류가 흐르도록 하면 좋습니다. 자 가스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우리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제 법률이 나오네요. 아까 설명하신 중에 네.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네. 그 농장동물 그 도축장에도 동물 동물복지감시관이 가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죠? 네. 도축장에서 임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안 해요? 인원이 부족해요. 요구를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 시민들이? 뭐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처럼 우리도 그런 거 하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뭔데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 사람들의 고민이 보이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하도 동물들이 인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막 바둥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러니까 "이거는 학대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거예요, 각 도축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 스코링도 하고 그다음에 정비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간 사회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뽑아 놨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혹은 경영자가 "야 이거 고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역할들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2017 년도에 유럽 연합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감시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킨 거는 무조건 안 하면은 넌 안 돼."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똑같은 만든다는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감시관이 거기에 대한 뭐랄까 권한을 주는 동시에 책임을 지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어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그러면 그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죽은 동물이 많이 왔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서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깐요.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사니까 네. 진짜 불과 며칠 전에 어떤 네. 책에서 그 소에 네.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풀 뜯어 먹던 소가 네. 옆에 네. 평소에 옆에서 풀 뜯어 먹던 소가 아닌 다른 소가 왔더니 네.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네. 풀을 먹던 되새김질하던 걸 동작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 네. 정도로 인제 그 동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엄청 민감하다고 오늘 바로 아까 돼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근데 저 진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다 몰라요. 소들은 소들이 되게 겁이 많잖아요. 네. 겁이 많은 동물인데 글쎄요 뭐 그냥 '잡아먹는 동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뭐 어차피 잡아먹을 건데. 아. 음. 저희 오늘 여기까지예요. 네. 이게 1 시간이 넘으면은 네. 사람들이 너무 길다고 막 그래 가지고요. 안 긴데. 그냥 할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매주 한 번씩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 뭐 더 하죠 뭐. 아유 듣든지 말 오시는 분들 뭐 틀어 놓고 다른 일 설거지하시면서 들으시면 되지 뭐. 제가 그 해외 농장동물 평가에서 법률을 보니까 사육 같은 경우에 그 EU 규정을 만들고 그걸 각 나라에서 그걸 지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1986 년에 처음 만들었고 91 년에 송아지 돼지로 확대되었고 1998 년 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모든 종의 동물 보호에 대한 일반 규칙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 종별로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음. 우리나라는 나 이런 용어 되게 싫거든요. 경제동물, 반려동물 이렇게 나누는 맞아요. 거 저도 되게 싫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려동물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동물이고 경제동물은 이용해 먹고 죽이는 동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너무
이상하고 굉장히 위험한 용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반려동물은 사랑해줘도 되고 경제동물은 경제성을 지켜야 되니까 뭐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인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반려동물 사랑하지 않아요. 제 말 맞죠? 1 년에 글쎄요. 10만 마리가 유기되는데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야죠. 아 동물 복지가 발전한 나라는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뭘 반려동물의 복지 따로 있고 뭐 복지 따로 있어요. 모든 종은 다 모든 종이에요. 개의 복지는 개의 복지고 소의 복지는 소의 복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소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키워도 소의 행동이나 소의 품성이나 이런 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소를 팔아서 돈 벌려고 키우는 3 년만 키워라는 사람이라고 하든 내가 반려동물 소를 키우든 소를 잘해 줘야 된다는 건 똑같지 않나요? 기간이 그럼요. 다른 거고 목적이 다를 것 뿐이지 그 복지의 원칙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농업용 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현합 협약이 맺어졌고 여기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부상을 피하고 생리학적 행동적 필요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설정했고 그래서 소는 1988년 뭐 오리는 99년 뭐 이렇게 어류는 2005년 오피는 1990년 염소는 92년 돼지는 2004년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육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종마다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각 유럽연합 국가들 너네 가져가서는 이걸로 이제 각국의 법을 만들어라는 거고요. 운송은 2005년에 EU에서 운송되는 동물 운송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도구와 운송에 대한 규칙, 그다음에 공무원이 수행해야 되는 검사 규정 등을 담고 있는데 유럽연합 각 국가는 매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사전의 운송 준비 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은 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못 간 소를 태우고 달리다가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송수단 적재하였기 부상과 동물을 고통을 방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이 운송자들이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65kg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5kg는 굉장히 긴 거거든요. 유럽연합에서 이거 만든 이유는 거기 유럽연합 내에서 수출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트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65kg 이상이면 장기간의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승인이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휴식 시간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몇 킬로 8시간인가 하면 1시간 쉬고 이런 거 휴식 시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다 달아 놓고 최단 거리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검사를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아마 랜덤으로 할 것 같아요. 랜덤으로 해서 그걸 다 본 다음에 최단거리로 골라서 간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거 650km 아니에요? 왜냐하면 65km면은 한 1시간? 운송업체는 65km 이상의 여행을 65 그래요? 네. 왜냐하면 65km면은 시속 보통 60km 정도 되니까. 그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네. 아니면 65km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8시간 이상의 연속 수송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님 그러면 65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60.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네. 음, 각 국가는 EU 국가에 거주해야 되고 EU에서 발송한 라이센스 받아야 되고 내비게이션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사태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랜덤으로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운송에 관한 레귤레이션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법을 만드는데 현재 이게 여기 제가 들어가서 유럽연합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다 보니까 영어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영국 거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미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했지만 복지에 관한 별도 개정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영국 자국법도 비슷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운송 허가를 받는데 뭐 잉글랜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게 잘 나오나요? 잘 저는 나오죠? 잘 네네. 나와요. 네.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다 있어요. 노스 아일랜드 또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과 능력 증명서 있어야 되고. 이 65km라고 했네. 어쨌든 8시간 수송하는 경우에는 다 승인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천천히 가서 그런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라이센스 받으면 5년간 유효하고 이후 갱신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각 나라가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 영국의 사례를 보니까 2017년도에 봤어요. 2017년도에 봤는데 그 인스펙션을 실시했죠. 그래서 위반 사항을 검사하는 항목은 동물의 건강, 수송 공간, 높이, 수송 방법, 물과 음식을 제대로 줬나, 수송 시간은, 휴식 시간은, 그리고 각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 사항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건데 2017년 인스펙션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각 지방별 위반 사항이 평균은 0.81인데 2016년 0.96, 2015년 0.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은 뭐 경기도 수송자의 몇 개를 조사했는데 위반자 몇 명, 그래서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위반 사항이 5%가 넘는 지자체 수를 따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5%는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한번 본 거예요. 우리도 아마 운송에 관련해서는 랜덤으로 한번 뭐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축산종의 운송을 위한 우수 모범 사례 가이드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작해서 2017년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 이거네요.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 2013년 기준으로 전 유럽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도축에 관련된 기준. 첫 번째, 도축장 운영자의 책임 증가. 각 운영자는 SOP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동물복지 내용을 규정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규정은 해석 방법론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도축장은 동물복지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동물복지 감시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검사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외에 일상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SOP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과 연구이다. 그래서 동물을 다루는 직원들은 다 이거에 대해 내 역량이 있다.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동물복지 과학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질병 컨트롤을 위한 컬링은 세금이 쓰이는 만큼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질병이 컨트롤되지 못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을 쓰일 수 없다. 요거는 또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질병 컨트롤을 위한 컬링을 하고 있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락사하는 거. 이런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위원회는 이 규정의 관할 당국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13개의 오딘 내용, 감사 내용을 분석하고 2015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방식이 공식적 통제의 방식으로 채택되지 않는 곳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감사란 뭐냐면 제3의 기관에서 와서 여기가 잘못되었네요. 이런 거를 만들어 놓지 않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인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굿 프랙티스, 그러니까 좋은 거, 학대하는 거는 나쁜 거고 근데 되게 좋은 것들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죠. 경영자가 매일 체크가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축장일수록 기록을 남기는 것도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인제 이 FBO에서 SOP에 관련해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첫째, 기절 방식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차, 계류, 핸들링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그다음 차상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12시간 이상 계류하는 경우들, 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다음에 다 관할 당국은 공무원들을 의미해요. 장비의 취급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운영자는 SOP에 장비의 유지 방법을 규정해서 명문화시켜야 되고, 셋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샘플 사이즈에 대한 것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가금의 전기 기절 방식을 취하는 곳에서는 전류의 패러미터라는 거는 전류를 낮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고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의식이 금방 깨어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필요하다. 그다음 독립적 기구, 제3의 기구에 의해서 적절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은 감사 방식은 공식적인 컨트롤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SOP도 있어야 되고 동물복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려면 제3의 누군가가 와서 해줘야 된다. 공식적인 컨트롤이라는 것은 절차가 기록돼야 되고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 준수율을 높아야 되고, 그다음 굿 프랙티스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하고요. 보정이나 기절 도구는 적절한 장독 방법을 규정해야 된다. 직원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보고서가. 얘네는 진짜 하나에 막 300페이지 넘어요. 막 엄청나게. 2017년에 도축 시 동물 보호에 대한 모범 실무 준비를 위한 보고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700페이지가 전수조사했어요. 보고서는 회원국을 전수조사했고 지침을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4개의 범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unacceptable, acceptable, good, best예요. unacceptable은 학대 규정이에요. 의식 있는 동물 매다는 거, 발과 다리를 묶는 거, 걸스를 거는 거, 척수를 찌르는 거, 전기 쇼크를 주는 거,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때리는 거, 찌르는 거, 차는 거, 민감을 찌르는 거, 꼬리 꺾는 거, 부러뜨리는 거 등등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24시간 중에 2번은 검사해라. acceptable은 뭐 그냥 그럭저럭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금을 전기 수조로 기절시키는 거. 이거는 뭐 잘만 하면 잘 될 수 있는 거. 근데 굿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뭐냐면 이게 소나 돼지를 이제 몰잖아요. 모는데 얘네들을 계류장에서 쫙 몰고 와요. 그런데 소나 돼지는 자기가 걸어왔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펜을 이제 저기 그 기절 장소로 가잖아요. 여기를 둥그렇게 만드는 걸 크라우드 펜이라고 해요. 이거는 좋은 거야. 디자인을 잘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크라우드 펜이 있어요. 제가 보긴 봤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계류장은 돼지들이 빠글빠글해요. 빠글빠글한데 얘를 빨리 이 작업을 막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부추겨. 그런데 크라우드 펜이 요만해요. 그러면 이 안에 돼지가 20마리를 막 이게 막 다 겹쳐 가지고 막 어쩜 킥킥거려야 좋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라우드 펜이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넓혀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속도를 줄여주거나. 그러면 이제 돼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문을 딱 열잖아요. 계류장의 문을 딱 열고 그냥 엉덩이 툭툭툭 해도 막 걸어가요.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나는 이동하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여기 이제 크라우드 펜의 문을 딱 열면 또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꽉꽉 밀도가 차이지 않는 이상 거기 잠깐 이렇게 얘네들이 몇 마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기절하는 곳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애들이 너무 뚱뚱해져 가지고 거기 도저히 걸어갈 수조차 없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찌르는 거. 이거를 이제 굿이라고 하고, 베스트는 커브드 웨이라는 거는 일단 완전히 둥그렇지는 않은데 다 이렇게 이동 통로를 커브를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자, 영국입니다. 자, 영국의 유럽연합 기준에 따라 회원국 국내법을 정비하는데 잉글랜드 얘네들 잉글랜드, 아일랜드 뭐 이렇게 달라요. 다르긴 한데 뭐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잉글랜드는 Welfare of Animals Slaughter or Killing Regulation 199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사육하는 동물의 종에 대해서 법이 따로 있고, 동물복지법이 따로 있고, 도축하는 법이 따로 있고, 운송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잉글랜드의 여기 법에 뭐가 있느냐? SOP에는 장비 설계자의 권고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장비를 만든 사람이 이 장비를 어떻게 써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OP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우잖아요. 기절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백업을 뭘 할 것인지도 SOP에는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류장 혹은 조류를 매다는 사람, 행잉하는 거라. 행잉을 이렇게 걸쇠에 거는 걸 얘기해요. 기절하는 사람, 피팅은 뭐 하는 거냐면, 피팅은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뭐냐면 캡티브 볼트를 써서 두개골을 파괴시키면 두개골을 이렇게 에다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 하는 걸 피팅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피팅을 할 때 이게 척수 있는 데까지 이게 쭉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면 사실 이게 샷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쉐클링 하는 사람, 매다는 사람, 방열하는 사람, 찌르는 사람, 보정하는 사람, 계류장에서 동물 다루는 사람들 모두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FSA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식품 안전 아니야. 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약처와 농림부 다 따라 놀지만 얘네들은 이 동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위생이라던가 식품 안전 관련하는 것도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런 거 관리하는 부서예요. 거기서 능력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는 보정하는 거, 기절 장비 점검, 효과적인 기절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모든 보정과 기절 장비 점검 기록은 1년간 보관하고, 제가 봤을 때 기절 장비는 하루에 한 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가 잘 그 챔버 내에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지를 보는 시스템. 잘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럼 워닝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창이나 혹은 뭔가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거 다 기록해 가지고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기절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전압, 전류, 그다음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적, 청각적 워닝 시스템 가지고 있어야 돼서 전류가 잘 흐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과정이 있어야 되고, 동물복지 감시관을 임명해야 되고, 이거는 SOP에 담겨야 되고, 즉 정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수의사와는 별도로 임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cervical dislocation의 percussive blow는 뭐냐면 탈구하는 거와 그 뭐라 그러죠? 닭을 탈구. 마우스로 치면
갑자기 까먹었다. 경추탈골. 그다음에 펄커시브 블로우는 새끼 돼지들 죽이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번 어떤 새끼 돼지 왜 망치를 막 때려 죽이다가 그 나온 거 보셨죠? 그거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망치로 때리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정을 전혀 안 하고 때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얘네들을 어린 돼지잖아요. 어린 돼지를 이렇게 잡고 말하자면 그 뭐지? 이 두개골 있는 곳을 이렇게 딱 쳐 가지고 얘가 기절시키면 그다음에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근데 이런 것도 70마리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한 사람이 70마리 이상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5kg 이상 되는 동물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백업 스터닝, 백업하는 걸 제외하고 도축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경동맥, 두방향, 이거 방열이구나. 방열은 경동맥 두 방향 혹은 그쪽에서 나온 혈관 모두를 자르는 것이고 여기는 영국 법률은 붉은 고기, 흰 육류, 가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와 돼지의 경우는 백업 장비 중요하고요. 논 페너트레이브 캡티브 볼트라는 거는 두개골을 관통시키지 않는 거를 의미해요. 10kg 이하의 토끼와 염소에게만 사용한다. 전기로 기절시키는 경우 전류의 기준은 소 1.28, 6개월 이하 소 1.25, 양 혹은 염소 1.00, 돼지 1.30, 닭 240mA, 칠면조 400mA입니다. 우리나라는 염소는 없고요. 뭐 다른 건 칠면조도 없어요. 토끼도 없고 우리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류장은 궂은 날씨를 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붕은 있어야죠. 급수 시설도 있어야 되고 닭을 전기 수조에서 기절시키는 경우 조건은 헤르츠, MA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자, 행잉 타임은 전기 수조에 매달기 위해서 닭을 매다는 것을 말하는데 매달아 놓고 전기 수도로 안 가는 시간이죠. 1분. 얘네들이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딱 매달렸을 때 막 푸득거리거든요. 한 조금만 기다리면 얘네들 다시 조용해져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1분 이상 허용 불가능. 칠면조나 거위나 오리는 더 크기 때문에 3분 이상 허용 불가능. 브레스트 컴포트라는 거는 전기수에 들어갈 때 갑자기 전기수에 쫙 들어가면 풍덩풍덩 푸석푸석 하기 때문에 뇌가 전기에 관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거 브레스트 컴포트라고 해요. 의무화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국의 행정당국은 정부기관, 중앙정부죠. 굿 프랙티스를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그런 거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데프라 혹은 브리티시 포트리 카운슬 레드 트레일러라는 이런 뭐랄까 이렇게 제3의 기관인데 트레이닝도 제공해주고 자격증도 주고 뭐 이러는 곳이에요. 베스트 프랙티스 9세에서 베스트까지 이거 하면 좋고 이거 하면 최고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쏘쏘해 이런 거 입니다. 아니 띄어쓰기가 자 아무튼 이 법이 있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라이센스 하는 거, 인스펙션 하는 거, 그 다음에 페널티 얼마나 벌을 줘야 되냐 이런 거가 있는데 FSA는 아까 푸드 스탠더드 에이전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량 안전국 뭐 이런 거 공식 수의사인데 지역의 소비를 위해서 토끼 가금 등 소규모 도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이 하기도 해요. 검사에 대한 결과는 통지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만약에 기관이 검사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위법 사항이 있다는 의심이 있어서 있을 경우에 통보하지 않고 방문할 수 있어요. 뭐 이 기관이 뭔가 의심스러워.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검사관의 권한입니다.
검사에 필요한 사람 오라고 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고 토지, 건물, 질문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 지켜볼 수 있고 녹음하고 사진 찍고 장비 확인할 수 있고 서류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상한 짓을 했어. 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검사한테 넘기는 거죠. 기소하는 거죠. 자, 기소했을 때 어떤 것 때문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 없는 때, 도축장 요건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그다음에 적용되는 동물 이외의 동물을 죽이는 경우, 뭐 소인데 돼지를 죽인다고 기타 등등. 그다음에 이거 시행해라고 했는데 통지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는 거, 고의로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 검사관에게 거짓말하는 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관을 돕지 않는 거,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기타 등등. 이랬을 경우에 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금은 무제한, 징역은 3개월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혹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첫째 동물복지 규칙을 어겼을 때, 동물 학대했을 때,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라이센스가 날아가요. 자, 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유를 탈퇴해서 상호 증명서는 인정받지 않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사실 증명서 하나 받으면 전 유럽에서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그거는 못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나만 혼자 괜찮으신가요? 자, 도축장의 표준 운영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으로 소, 돼지, 가금이 되어 있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금을 먼저 써봤어요. 동물 하차할 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동물이 도착했을 때 뭘 평가하는지 이거 평가해라. 그 다음에 도축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계류장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동물들을 취급할 때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킬링하는 곳까지 움직일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가금을 보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토끼 보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쉐클링하는 라인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스를 사용할 때 가스 못 넣는지, 가스를 어떻게 믹스하는지, 그 다음에 전기를 기절시킬 때 헤드에만 닿게 하는 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공기 사용, 뭐랄까 이렇게 그 가스 사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사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캡티브 볼트 스터닝이라는 캡티브 볼트 쓸 때 가금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방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멀전시가 벌어지면 너는 백업 어떻게 할래,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지키지 않으면 증명서 면허를 잃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CCTV 의무 설치 규정은 잉글랜드의 경우 2018년부터 생겼어요. 다른 곳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CCTV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근데 의무화하면 뭐 하나요? 그 볼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문제. 어디다 설치하냐? 하차하는 곳, 계류장, 취급하는 곳, 그 뭐지? 걸어가는 곳, 보정하는 곳, 기절 작업장, 방열하는 곳 모두에 설치해야 되고, 녹화된 이미지 정보는 90일간 보관해야 한다. 그다음에 검사관이 봅시다 이러면 보게 해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긴 한데요. 도축장에 도착한 동물은 차상 대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빨리 하차해야 되고, 동물복지 감시관은 모든 동물을 개체별로 다 봐야 되고요. 먼저 긴급 도축을 해야 될 동물, 그다음에 복제에 필요한 요소가 뭔지 알아야 되고, 높은 기온이나 습도에 노출되어서 헥헥대는 동물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기록해야 되고요. 뭘 제공했는지 기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의 용기에 담겨있을 이거는 가금을 의미해요. 수평,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기계차 같은 장비와 시설이 있어야 되고, 보통 휙 던지는 것도 안 되고, 도착한 다음에 휙 던져서 내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거. 즉시 도축이 불가능한 동물들은 계류장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통이나 질병에 극심한 동물들 먼저 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계류장에 들어가는데 모든 동물에게 물을 주어야 하고 12시간 이상 계류한다면 먹이도 주어야 한다. 관리자는 아침 저녁 2번씩 동물 관찰하고 넉넉한 공간, 이 공간과 밀도와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거든요. 배설물이 위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가금의 경우에 그래요. 계속 상자를 쌓거든요. 그럼 배설물이 위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계류장에 막 쌓아두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적절하게 열 스트레스를 가 좀 없어지고 잠시 쉬었다가 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환기 시설. 그다음에 날씨 피하는 거. 당연히 지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가금도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어디서 막 소리 나면은 이렇게 푸석푸석 하는 거. 그 공포 반응이거든요. 외부 야생 동물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류장에서 통로, 사람이 들어가는 통로도 양쪽 계류장을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위에다 만들어야 돼요. 위에 올라가서 밑에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게. 관찰이 편하도록 해야 되고 환기 장치 이런 거 시스템, 백업 시스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물을 때리거나 차거나 고통을 주는 거 뭐 비틀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CCTV를 지켜보거나 하루에 한 번씩 쓱 지나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네? 이러면 곤란하고 어떤 그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 검사관들 이런 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에 이렇게 뭐지? 그게 필요하죠. 오늘 몇 월 며칠 누가 동물의 엉덩이를 뭐 때리는 걸 봐 가지고 내가 조치를 취하고 뭐 경고를 줬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양다리 걸리는 거 쉐클할 때 이게 브레스트 서포트는 아까 말했던 그거고요. 자료 1년간 보관하고 SOP 뭐 이렇게 되고 통관하는 전류 통관 시간 4초. 아직 가스 노출 방법은 우리와 거의에는 쓰지 않는데요. 이게 뭐 아직 발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쓰거나 혹은 가스를 혼합해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이거 할까요? 좀 복잡한데. 자, 아무튼 이거는 그 헤드 전기용 기절 방식에는 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랩스라는 걸 쓴대요. 이것도 뭐랄까 이렇게 감압 장치라고 하는데 저도 사진으로만 봐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가금에게도 캐티브 볼트 사용하는데 이거 좀 작은 거고요. 이 방열의 경우 양쪽 동맥을 전달하는데 칠면조와 거의 경우는 2분, 다른 가금은 90초 정도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긴급 도서는 백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동 경수 탈구를 의미하는데 3kg 이하의 닭만 되고 1인당 70마리 이상 안 되고요. 토끼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소화돼지예요. 다 똑같아요. 이건 다 똑같고 CCTV와 SOP에 관련해서는 다 같은 형태이고 하차로의 경사로는 되도록 평평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측면 보호대가 있어야 되고 복지 담당관 있어야 되고 먼저 도축하는 동물은 더 먼저 해줘야 되고 아픈 동물은 어,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걸을 수 없으면 도축하는 거지 끌고 가지 않고 현장에서 도축해야 되고 아픈 동물 분리해야 되고 격리팬 있어야 되고 다친 동물 하는 곳. 그다음에 계류장에 12시간 이상 안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할까요? 8시 37분입니다. 아니 김가희님 오셨으면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김가희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다가는 매 맞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워요. 아유,
그래도 최근에 그 조금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농장동물 관련해 가지고 조기도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premature 그 calling 그게 네. 조기도살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나요? 아, 프리머추어 조기도살? 컬링이요? 네. 그 내용이 뭐죠? 저도 잠깐 봐 그게 가지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동물 웰페어와 이제 그 죽음을 연관을 해 가지고 네. 그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의 저자가 그 동물 복지의 측면에서 조기 도살에 있어서 왜 이게 도덕적으로 에러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는 내용이셨고요. 네. 사실 저도 농장동물에 있어서는 이제 막 관심을 가지게 된 거라서 지금 생각에는 그 예방적 그게 살처분 얘기 쪼끔 아닐까요? 번역 부분에 있어서 쪼끔 어려움이 있어서 아, 혹시 그거 아닌가요? 저도 그 살처분이라는 접근으로 가기는 했어요. 근데 살처분 어떤 걸까요? 예방적 컬링은 살처분 아니 컬링은 그 필요하지 네. 않은 동물들을 일찍 도살한다 네. 그 뜻 아니에요? 맞아요. 도태도살.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 뒤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농작물에 한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젖소드 같은 경우에 네. 맞아요. 숫소를 숫소는 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숫소를 두고 그게 경제성이 없다고 그쵸. 평가했을 예. 때 영국에서는 총기가 소유돼 총기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총으로 쏴서 죽여요, 숫소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야.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숫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가 없는 맞아요. 에센셜하지 네.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 철저히 컬링을 경제적으로 한다라는 내용. 예, 경제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만약에 속값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럴 경우에 그 음. 숫소를 키워 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료 굳이 비용이니 뭐니 기타 등등 비용을 산출해서 보면 자기가 손해를 경제적이지 보잖아요. 않으니까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숫송아지를 죽인다는 의미에서 그거를 필요하지 음. 않은 동물들을 솎아낸다를 컬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야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졌다거나 멧돼지가 TNR 이럴 같은 때 예, 그런 TNR은 또 것도 아니구나. 다 아 또 컬링이라고 해요. 조절. 아니요. 임신 아. 중절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쵸. 살리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살리는 살리기 거. 공존을 죽이는 하기 거. 위한 거고. 정기적으로 멧돼지를 음. 죽이는 것도 컬링.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으로써 그 야생 멧돼지를 지나가는 곳들에다가 틀을 설치해 놓고 야생 멧돼지 잡아서 약 죽이거든요. 어. 그것도 컬링. 그래서 필요 음. 없는 동물들을 아 도축하는 그런 거를 의미군요. 컬링이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프리머추어 컬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경제성만을 우선시하고 동물들을 일찍 죽이는 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번역에 있어서 확실히 제가 아직까지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너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앞서 못 들어가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사례들에 대한 이제 어떤 매뉴얼에 있어서 보고서를 말씀을 해 주셨던 거 네, 제가 맞아요. 이해한 바가 해외 맞을까요? 사례, 해외 사례. 그래서 음. 그 요런 걸 예. 이런 걸 이제 우리 국내에다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CCTV 그게 가장 이제 좀 이루어지는 방향이 좀 정해진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그리고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뭘 하긴 네.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넣은 거예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 근데 농림축산식품 공무원 잘못은 아니에요. 그 사실 회의에 맞아요. 예. 누군가가 그 얘기를 꺼내서 그걸 넣은 거예요. 정말 한심하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CCTV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볼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깐요. 인력이 없는데. 네. 그거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지금 문제인데 CCTV를 100 개를 설치해 봐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을 쪼끔 지나치고 가는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발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꿔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 예, 이런 얘기가 얼마나 불편한 얘기예요. 나 지금 막 어디 전기 수조에 넣는데 몇 초를 몇 초를 통과시켜야 되고 뭐 뇌를 뭐 두개골을 파괴시켜 가지고 거기다 뭐 쇠로 돼 있는 피팅이라고 쑤셔 넣거든요. 그래서 뇌를 완전하게 네. 파괴되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걸 정지? 피팅이라고 해요. 음. 이런 음.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길 싫어하니까 막 하는 게 문제예요. 막 하는 게. 그쵸. 그쵸. 피하는 거죠. 네. 음. 어렵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느 정도의 그 여론이라는 반응도 사실상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영역들이. 그러니까 더 접근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살리는 영역이나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자기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몰라요. 음. 본인이 고기를 음. 먹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본인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정도는 알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한 자기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대로 하라고 충분히 하는 건 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는 세금 중에 일부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동의를 해 줘야 된다. 조금이라도 예.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육식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육식 문화에 약간 대한 그 성찰은 필요 육식이라는 그 없어요. 단어 예 맞아요. 성찰 좀 맞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그냥 알아야 돼요. 객관적 지식.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누군 현상적으로 네. 봐야 되는데 현상적으로 잘 못 보잖아요. 사실 눈이 어떤 주관이라는 게 씌이게 되다 보니까 딱 그 있는 그대로 현상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보면 돼요. 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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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되는데.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인식이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거 그런 거 뭐라 그러더라? 대립되는 거? 네. 이게 예.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치가. 아 합치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그 논리가 인제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이 뭐 육식을 먹는 거는 당연한 거 사람이 육식을 먹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한다면 그 육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제도들은 음 정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동물에게 의존을 해 가지고 육식이라는 그 문화가 생긴 건데 그거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비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그 네. 그래서 말씀 계속 아까 하시는 그 얘기 것처럼 하기 시기 이야기를 하는 게 하고 쉽지가 않죠. 예. 이후에 들어오셔 가지고 아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경제동물, 산업동물이라는 분류는 예. 아까 잠깐 했거든요. 안 그래도 그게 산업동물, 경제동물이 제가 와 닿기로는 같은 부류인데 이게 어떤 하나의 다른 바운더리에 있는 단어들인 건가요? 그렇게 동일하다고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 아. 따로 있고 경제동물 따로 있다는 분류를 은연중에 사람들이 써요. 네 저도 그거는 사실 그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예. 저는 그게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다. 왜냐하면 소를 반려동물로 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네. 소를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복지의 기준을 그렇게 어떤 한 종을 어떤 그런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 있고 종에 따른 복지 기준은 거의 동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3년 후에 나는 이거 팔아가지고 뭐 우리 애 대학 보내려고 소 팔아요. 이거 소 키우고 있어. 이런다고 해서 소를 맘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소는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3년은. 그쵸. 소는 잘 그래- 키워줘야죠. 예, 그 물론 반려동물로 소를 키우는 사람과 소를 3년 후에 팔아치우기 위해서 뭐 키우는 사람의 질이 같을 수는 목적성이 없죠. 다르니까 당연히 예, 그쵸. 수명도 예. 다르고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음,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의 기본적인 복지는 음. 같아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떤 예,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려동물은 되게 뭐 사랑해야 되는 동물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는 음, 경제동물이니까 잡아먹는 동물, 개는 음, 반려동물이니까 사랑하는 동물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정의가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대하는 현실을 굉장히 왜곡시킬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려동물인 개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저는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너무 많이 봐서. 1년에 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그거는 의미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개를 대하고 있는 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키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개한테도 함부로 하고 소한테도 동의합니다. 함부로 하고 저는. 예. 돼지한테도 함부로 해요. 근데 단지 내가 비난하고 싶지 않은 거는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배움의 그런 기회들이 많으면 좋은데. 예, 그 그래서 예.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같은 데 강의하면은 네. 물어봐요. 고등학생으로서 동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하고 뭐 검사하고 뭐 이런 거 해. 법 만들어. 그지? 아니 제발 고등학생 그래서 뭐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장에 뭘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줄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라는 걸 무시 못 네. 하니깐요. 내가 그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듣지 않겠어요? 그쵸. 강야에서 혼자 외치면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영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동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지겠죠. 사실 멀리 볼 것도 없는 게 그 이효리 씨가 유기견에 있어 가지고 인식을 쪼끔 바꾸시는데 어느 정도 뭐랄까 매스컴에서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있어 가지고의 그 뭐랄까 뭐 사람들의 인식 개선 이런 건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렇죠. 예. 단순한 예지만 유기견 입양률이 그때 급증을 했었던 걸로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런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말이 더 뭔가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큰 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저도. 네. 어쨌든 재밌으셨나요? 어머, 한예진 씨는 어디 가셨을까요? 야, 내가 이걸 여기 했다는 게 있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지, 이 많은 거. 책을 내세요. 에? 아, 책도 만들어야 되고 논문도 책 내면 제가 100만 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그 뭐지? CIWF인가? 네. 거기에서 네. 그 지원받으셔서 그 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셨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거 한글판이고요. 영문판도 만들었고요. 동영상도 만들었어요. 이제 서서히 풀어야 돼요. 풀긴 풀었는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BBC에도 보낼 거고 외국에도 보낼 거고.
2시간도 후딱 가네요. 그 저기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 사람 수준이 염소를 뭐 그 염소 뭐 그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염소 뭐 그렇게 그게 뭐 그게 잘못된 거야 이런 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정말 동의하는 게 음. 걔는 좋아. 근데 왜 다른 동물도 아껴야 돼?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아 다른 동물들도 왜 아껴야 되냐고요? 네네. 음. 걔만 좋아. 딱 이렇게만 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난 걔만 신경 쓰면 되지 뭐 굳이? 막 이렇게. 어. 처참합니다. 자기가 그렇다면요 뭐 별로 뭐 그냥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나머지 거 하고 그다음에 실험 동물로 넘어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까지 이 얼만큼 남았어요? 이게 지금 영상 보면. 132쪽인데 187쪽까지 있어요. 아, 그러면 오늘 몇 페이지서부터 했어요? 다음 시간엔 다 할 수 있을 것 다 같은데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이 24일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 동물 이거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머머 이렇게 오래 했어? 안 보겠네요. 자르세요, 자르세요. 네? 아, 나 시리즈 1, 예, 시리즈 1, 2로 자르세요. 편집을 못해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너무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